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05년 총리각하께서 관방장관이 되기 직전에 서울에 오셔서 비 오는 주말에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지일파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양국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방일이 한일 관계 해결의 단초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대 이영채 교수 현지 연결해봅니다. 주식 소유 제한도 피하기 위해서 600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들인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위반이라면 승인이 취소될 만한 사안 아닙니까? 예, 정도를 살펴봐야 되겠으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MBN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극에서 온 펭수라고 합니다. 남극에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남극에 이제 펭수 키우고 왔는데요. 오늘은 선배님을 보고 꿈을 키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2030 세대의 뽀통령 자이언트 펭수가 인기랍니다. 어린이 캐릭터가 어떻게 2030을 사로잡았을까요? 우리 연애할까에서 들어보고요. 불금에 즐길만한 영화, 오늘은 12번째 용의자와 말레피센트2를 준비했습니다. 3부 노잼진과 스포성수에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다음 주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들고 가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으로부터 전해지는 뉴스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측근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데 한국은 매춘 관광국이었다라는 망언으로 무리를 빚은 인물이었죠. 유니클로 인터넷 광고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고 중간에 등장하는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느냐, 이 발언인데요. 과거사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무시하는 내용이란 의혹입니다. 일본 게이센 예학원대학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랜만에 전화 연결하네요. 자, 이낙연 총리의 방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들고 갈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일단 수상이 방문하니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는 보도도 있고요. 예. 하지만 또 산케이 신문 같은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는 것은 한일 간의 특별한 성과가 기대할 수 못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번에도 특별한 계기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 심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베 총리의 발언을 보면 얼마 전하고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강경 일본도에서 조금 누그러뜨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베 총리가 지금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태풍에 대한 피해도 있고요. 또 소비세 인상안도 있고 또 한일 간의 무역 관계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수지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베 수상은 한국 측에 양보를 하면 한국과 모색을 하겠다고 하는 좀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도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있던데 혹시 공식적 만남 이외에 또 비공식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글쎄요, 방문해서 지금 24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지금 시간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당일은, 이 일왕 방문 내외객들이 많이 와서 예.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한일 간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아베 수상과 이낙연 수상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양국의 의사 전달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 보도도 그 아베 총리의 그런 결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오늘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 같은 거 보도를 보면 예. 일본이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반도체 부분 세계 관련돼서 극비리에 이것을 토론하는 과정을 좀 보도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원래 이것은 경제 통상성이라든지 전문가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결국 수상 관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다. 그리고 이 결과가 부정적일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무역 수지도 엄청 나빠졌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일본 쪽이 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분석들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뭐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지역 경제 악화, 한국 관광객이 가지 않는 바람에 또 수출입 규제하는 바람에 일본 기업이 오히려 타격 받았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아베 총리가 이상하게 했던 그런 조치들을 원상태로 돌리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기대를 좀 해볼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 좀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처한 입장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소비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경제 지금 현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한국과 협상은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연내에 중요한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아베 지지파들을 생각하면 아베 수상을 양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오히려 한국이 양보를 하면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는 그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외교 전술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낼 것인가 무슨 교섭을 할 것인가 좀 이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도 지금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기는 국민 정서상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분간 이런 경색 국면 상태가 계속 가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11월에 여하튼 아펙 회의라든지 국제회의에서 한 3번 정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백색 리스트 복귀,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보류, 정치적인 협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이, 양국의 국익이 되는지, 즉, 강제징용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구도 합의를 하고 실무선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고위부,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신뢰를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어쨌든, 이번, 이낙연 총리가 가는 것은 경색 국면을 풀 계기는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죠. 한국 측에서 그래도 이낙연 수상을 파견한 것 자체는 한국 측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예. 최근에 친서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이낙연 총리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을 좀 전달하는 형태로 구두가 됐든 문서가 됐든 친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일본 측이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죠. 예. 지금 중의원 선거가 남았나요? 지금 원래 지난번 7월에 참여연 선거가 끝났고요. 예. 이 중의원 선거를 올림픽 전에 할지 올림픽 후에 할지 이런 논의가 있는데 아마 지금은 예를 들면 태풍 피해라든지 아베 수상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15일로 중의원 선거를 하겠다는 좀 이런 설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나빠지기 전에 중의원 선거를 조금 당겨서 빨리 마무리 짓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야당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소비세 인상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국민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왕 즉위식이 끝나고 11월에 일왕의 추수제가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아마 연내에 선거를 하게 되면 12월이 마지막 찬스인 거죠. 예. 오늘 그 교수님이 아까 언급하신 아사히 보도 거기 보면은 결국은 아베 내각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했다. 특히 국내 정치적. 그런 걸로 풀릴 수 있겠죠. 예. 그것은 7월 4일 날 일본이 이 참여연 선거 고시가 시작된 날인데
G20 이 회의에서는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역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 이 정상들에게 비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G20는 끝나고 선거 국면에 맞춰서 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혐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유리할 거다라는, 즉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이러한 조금 취재 기사였기 때문에 뭐 이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지적했던 것들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보도에 대해서 아베 내각의 반응은 있었습니까?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뭐 여하튼 그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 국내에서도 조금 비판하는 논조들이 많고, 특히 경제계에서 최근에 아베 내각의 한국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려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처한 것 같아요. 예. 그 연내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 예측하기엔 어떠세요? 아마도 이낙연 총리의 방일 이후에 이 한일 정상회담의 이 가능성을 아마 타진을 할 것 같은데, 역대 보면 아베 수상의 지금까지 입장은 G20에서도 그리고 지난번 UN 총회에서도 특별한 성과가 기대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해왔죠. 예. 그래서 아마도 11월에 국제대회가 회의가 한 두 개, 세 개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양보가 전제가 된다라면 응하겠지만 특별한 한국 측의 양보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양국의 차한 입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도자들 간의 대화를 하는 모습들은 아마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죠.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경제가 어려워졌다라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베 정권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당장 아베가 두 손을 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정치적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어쨌든 일본 입장은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한국의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서도 이 지소미아 문제와 함께 포함을 해서 좀 전략적인 제안을 해서 일본 측의 협의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요, 그 일본 관광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비명소리가 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현지에서 보시더라도 맞습니까, 그게? 예, 그건 사실이죠.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럭비 세계대회를 하고 있고 또 배구 대회를 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작년보다 도쿄는 더 많이 방문했지만 오키나와라든지 홋카이도 지방은 70% 정도 또는 50%까지 격감한 지역들이 많아서 추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볼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일본은 중국이라든지 대만에 이러한 관광객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제안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일회성 관광이 그치는 것이고 한국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지금 현재 태풍 피해도 있고 한국 관광객에 의한 경기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된다면 뭔가 한국과의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유니클로 창업자죠. 야나이 회장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감을 갖게 된 건 일본인이 열등해졌다는 증거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 해석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유니클로 회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예를 들면 물론 한국 시장 의식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올해 유니클로의 매출액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흑자를 낸 해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을 의식했다고 발언을 하기는 조금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즉 일본 지금 현재 경제 현황을 봤을 때 이 소비세 인상 또는 복지 문제, 특히 태풍에 대한 대책 문제, 즉 아베 정권은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러 이익보다도 헌법 개정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혐한 내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경제계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 정치적인 현재 지금 패러다임에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목소리를 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태풍이 연달아서 일본 열도를 때렸는데 그 복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단 말이죠. 그 일본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질 만도 한데요. 또 지금 오염토 담은 자루도 유출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때요? 네, 그렇죠. 일본 지난번에 치바 정전 사태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는 큰 충격이죠. 태풍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이상 이 전기가 복구되지 않는 사태라는 것은 현재 일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이 민생에 대한 대책이 아주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 태풍 피해도 물론 태풍이 역대 최대의 태풍이 온다고는 했지만 이 주민들이 사재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가에 대한 재해 대책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표현이기도 한 거죠. 즉 현재 일본의 아베 내각의 여러 모습들은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가 어떤 시스템화되고 민생이나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일단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선시되고 있는 또 그것들의 관료들이 타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한 많은 불만들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지만 미디어에서 객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들의 불만의 수위는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게 표출 안 되는 것이 언론이 또 막고 있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원래 다음 주에 일왕 이 즉위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퍼레이드를 연기 즉 취소한 건데 이번에 즉 이것은 민심을 고려하고 있는 것의 반증인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일본의 민생적인 문제들을 아베 정권이 책임지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근데 과거 일본을 보면요, 뭐 대형 지진이나 뭐 큰 화재가 났거나 이럴 때 금방금방 수습하고 복구했던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겁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어쩌다 보면은 국가 전체의 큰 핵심이 민생이나 복지에 지금 가 있지 않고 아베 정권의 가장 큰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전체적인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즉 올림픽이라든지 또는 지금 럭비 글로벌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만을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대형 이벤트만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민생 문제라든지 재해 문제 같은 데를 관료들이 집중을 하기가 어렵고 또 오히려 이런 피해를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국제 대회 같은 것을 미디어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라든지 대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최진봉 교수와 다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검찰이 매일경제방송 MBN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방송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MBN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이 문제와 더불어서 출범 당시부터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편 허가 문제 관련까지 언론학자인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MBN을 압수수색했다. 지금 부식회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MBN 종사자나 관련자들은 상당히 또 충격을 받았겠습니다. 그렇죠. 언론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언론사들이 들어오면 검찰이 대부분 다 막 저항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보도에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재무와 관련된 거고 이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감독과 금융위원회에서 사실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MBN에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2011년도에 종편이 출범을 했어요.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고요. 미디어법이 바뀌고 2011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 당시에 최소 자본금이 3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3천억이 안 되면 종편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3천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임직원 명의로 돈을 대출받게 하고 그걸로 주식을 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을 모집해 3천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MBN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은행에서 대출받게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구입하게 만들어서 3천억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금감원이 보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MBN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MBN 직원 20여 명이 사측으로부터 개인당 약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돈을 대출받아서 주식을 산 혐의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되냐면 그러면 재승인 조건 그러니까 재승인이 아니죠. 승인 조건 자체가 3천억이잖아요. 예. 그 승인 조건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그러면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천억 원이 필요한데 MBN에 그 현금으로 3천억 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임직원 이름으로 대신 대출해서 주식을 사게 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MBN은 뭐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까? 자발적 대출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시키지 않았다. 그렇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회사를 사랑해서 주식을 산 거지 이걸 뭐 회사에서 지켜가지고 돈을 대출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건 이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했겠죠. 증거를 찾으려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그 당시 경영진이라든가 또 임원들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임원들이 어떻게 이제 진술을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을 얘기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는 MBN 전직 간부가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수백억 원대 차명 대출은 최고위 경영진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할 거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의 말을 그냥 들어본다고 하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조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말이 사실이라는 근거의 말씀을 드려보면 20명이 30억에서 50억 정도 대출받은 게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것이죠. 예. 처음에 이 종편이 설립될 때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었죠. 그렇죠. 굉장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요. 국회에서. 저도 반대를 했죠. 예. 그런데 또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됐죠.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2개 채널 정도가 열릴 것이다 했는데 장마치 4개 채널이 열렸고. 맞아요. 열리면서도 채널도 앞쪽으로 당겨지고 지상파에서 허용 안 되는 중간 광고도 허용되고. 네,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특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시에 정부는 또 방통위는 몰랐느냐 이거를. 그냥 몰랐다면 무능한 거죠 사실은. 안 그러겠어요? 방통위가 심사를 하는 주체인데 이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서 그냥 그러면 그냥 막 내줬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승인을. 그리고 승인을 4개 언론사를 특정해서 이제 해준 건데 그 당시에 지원을 했던 언론사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7, 8개 정도가 아마 지원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4개를 선정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다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들이에요. 그 당시 최수진 방통위원장 잘 아실 거고 이명박 정부 탄생할 때 보수 언론들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그런 어떤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기여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종편을 승인해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이 갖고 있는 특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중간광고 얘기하셨죠. 그건 당연히 종편 특혜죠. 근데 거기에다 황금 채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채널 배정권은 원래는 SO한테 있는 거예요. SO가 뭔지 이제 청취자들 모르실 수 있는데 케이블 사업자 중에 프로그램 만드는 사업자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업자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송하는 사업자를 우리는 SO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현대 케이블 예컨대 CJ 헬로비전 이런 회사들이 이제 SO인데 이 회사들이 채널 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럼요. 소위 말하는 MBC는 몇 번, KBS는 몇 번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패키지를 만들잖아요. 보통 케이블 가입하면 기본 패키지 얼마, 프리미엄 패키지 얼마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패키지 구성을 위해서 채널 번호를 그들이 나름대로 배정하게 돼 있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최수중 전 방통위원장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행정 지도한 거예요. 앞번호로 줘라. 그래가지고 황금 채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패턴을 보면요. 24번 YTN 있기 전에 그 다음은 안 가요 대부분. 1번에 5번부터 24번 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재픽이라고 그러는데 채널 누르면서. 그럼 앞번호에 번호가 있다고 하는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TV조선이 120번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아니면.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의무재선성이에요. 의무재선성. 의무재선성이란 말은 복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공익적 그런 채널들을 의무적으로 모든 그 패키지에 다 집어넣도록 하는 게 의무재선성이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편이 의무재선성에 들어가 있어요. 상업방송인 종편이 왜 의무재선성에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것도 특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미디어랩 문제도 이미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 MBN 같은 경우는 미디어랩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광고를 판매하면서 어떤
그 협찬 또는 예. 광고 받으면서 일정 부분 압박을 가해가지고 예. 뒤로 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혜택들을 빼내지 않으면 종편이 지금처럼 혜택을 누리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출범 당시에도 특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만에 재승인 심사를 해서 거기 통과하면은 그대로 채널이 유지된다 이런 예.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종합편성 채널이기 때문에 예. 뉴스, 드라마, 오락, 교양, 다큐 이게 퍼센트별로 배분됐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의 종편들은 이 드라마나 그 오락이나 교양 프로 다큐를 만들면 돈이 많이 들고 적자 들어가니까 가장 손쉬운 보도 뉴스만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많이 만들고 있죠. 퍼센트로 예.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예. 또 방송 내용도 뭐 편향적이다 또 뭐 5.18 관련해서 허위 사실도 했고 예.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으로 예, 그랬었죠. 이제 통과됐기도 예, 했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종편 4사가 다 그대로 재승인 받아서 했다 왔단 예. 말이죠. 근데 이번에 MBN은 이게 너무 큰 만일 범죄로 지금의 의혹이 범죄로 드러난다면 예.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종편 재승인에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예.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승인 심사에서 저는 조건부 재승인 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TV조선 예. 조건부 재승인 했잖아요. 예. 왜 조건부 재승인 합니까? 아니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꾸 이렇게 조건부 재승인 하면 재승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뭐 모든 방송사들이 적당히 해도 뭐 점수 미달돼도 과락이 돼도 소위 600점 이하는 과락이거든요. 과락이 돼도 다 조건부로 재승인 되는데 뭐를 열심히 하겠어요. 적당히 하다가 방통위가 설마 우리를 문 닫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통위가.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재승인 점수에 미달되면 당연히 그건 승인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MBN이 만약의 경우에 이게 문제가 돼서 재승인에 탈락이 되게 되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다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 승인을 취소하게 되는 예,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방송 불패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고 이러면서 방송이 설마 문 닫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ITV라는 게 있었어요. 예, 예전에. 예전에 있었죠. 네, ITV가 문 닫았습니다. 예, 예. 아시죠? 예. 그때도 방송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있었어요. 방송위원회에서 재승인해서 한 번 봐줬어요. 1년 있다 다시 재승인 심사했는데 그때도 조건이 안 돼서 결국 방송국 사업을 못하도록 문 닫게 만들었어요. 예. 그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 일했던 분들을 다 고용승계해 새로 생긴 방송사가 OBS예요. 지금에. 그러니까 ITV 같은 경우도 방송위원회에서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을 해서 문을 닫게 했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업자가 그걸 인수해서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재승인 심사에 탈락하면 문을 닫게 되면 그 방송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사업자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MBN이 지금 문을 닫을까 말까 재승인이 어떻게 되나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단정해서 그렇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 다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사업자가 승인이 취소가 되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임직원들이 다 일자리를 잃을 거 아니냐. 예.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예를 생각하십니까? 들면 예. 그 사업을 하는 그 경영진이 자격이 없어서 재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방송사의 경영을 하는 경영진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송 철학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 심사에서 심사에 미달돼서 재승이 안 되면 그 사업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사업자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방송법에 보면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만약에 재승인이 안 될 경우에 1년 안에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뭐 이걸 판매를 하든 어떤 인계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고용승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왔는데 고용승계를 안 하거나 그 임원들이나 직원들을 다 뭐 쫓아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거는 예. 당연히 만약에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마치 방송이 문을 닫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함께 고려할 예,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 한 잔 드시죠. 아, 예. 너무 말을 빨리 하세요. 예, 너무 지금. 빨리 하셔가지고. 예, 저도 빠른데 저보다 더 빠르셔가지고. 제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고. 예. 뭐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막상 승인을 취소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부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담되죠. 그리고 정권으로서도 부담돼요, 사실은. 특히 이제 만약에 어떤 종편 중에 어느 한 방송사를 승인 취소를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난리 날 겁니다. 뭐 방송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중요한 건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들 원래 이제 심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심사위원회를 꾸립니다. 방통위에서 심사위원회를 꾸리면 그 심사위원회가 그 독립된 곳. 제가 이제 왜 이걸 아냐면 2012년도에 제가 종편 심사를 했었어요. 심사위원으로. 그러니까 아예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심사를 하게 돼요.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최종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점수만 내요. 예를 들면 몇 점. 이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 600점이 안 됐죠. TV조선이. 그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가지고 방통통신위원회 위원들 5명이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점수만 내고 그 점수를 가지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5명입니다. 구성이. 그 5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명은 정부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이고 2명은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하고 회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니까 그런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른 뭐 정치적 계산 없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서 만약에 재승인을 못하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른 종편도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원칙과 법을 어기면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말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TV조선이나 채널 A에서 5.18 북한군 관여가 동시에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럼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공정성을 지켜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주식거래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은 MBN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 종편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왜냐하면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이니까 이 부분을 방통위가 좀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승인 처음 했을 당시에 종편들이 어떻게 승인이 됐는지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그렇게 언론 노조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자들 모두 다 반대했어요. 거의 모두 다. 그렇죠. 물론 반대 안 한 사람도 있긴 했죠. 몇 명.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승인 과정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심사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갑시다. 예. 언론학자이니까 언론학자로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고 검찰이 그런 이야기를 진술로 받았으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끈하면서 이제 고소고발을 했고 자기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부지검에다가 사건 배당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이거 명예훼손을 고소 고발전을 벌이는 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례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사실 수사를 하는 최고위층 수사 전체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한겨레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는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원칙은요.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직접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를 왜 만들어놨겠어요. 이런 언론 관계대 논란이 있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 일단 제소해서 거기서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사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언론중재위원회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본인의 억울함 때문에 고소를 했다? 이렇게 되면요.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하는 게 난립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의 마음은 심적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가능한 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직접적인 고소를 하기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온지를 보고 그래도 그게 도저히 본인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건 고소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바로 고소로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어떤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언론의 취재라든지 아니면 견제 역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견제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하는 점들을 좀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판으로 갔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지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산케이신문을 고소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명예훼손으로. 그때도 뭐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무슨 연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사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억압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지금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찰에 하지 말고 검찰은 자기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경찰에다가 오히려 수사를 의뢰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경찰에다 수사를 의뢰하면. 근데 그것도 저는 언론 중재원을 거쳐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 중재원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중재하라고 언론 중재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냥 바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버리면 본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기관에서 수사하는데 검찰총장의 눈치를 뭐 안 보길 바라지만 그게 안 보기가 쉽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가지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무슨 사례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고위공직자가 만약에 본인에 관련된 언론 보도에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고위공직자한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냐면요. 기자가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아하. 그러면 한겨레 기자는 그게 거짓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어느 정도 뭐 증거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들었잖아요. 진술을 들었고 예를 들면 증언을 들었고 그게 확실히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계위도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언론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승소를 하려면 그 언론 기자가 그 기사를 거짓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그 고발한 사람이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지금 봐서 제가 볼 때 한겨레 신문 기자의 그런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나만 더 합시다. 오늘 언론 노조가 낸 성명 가운데 하나가 조국 관련 보도로 언론에 실망한 국민께 사과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봤을 때는 조국 전국에서 우리 언론 보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어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냥 검찰발 기사만 계속 썼어요. 그러면 반론권은 전혀 제기가 안 됐잖아요. 정경심 교수 측이나 또는 조국 법무장관 그때 후보자 때는 후보자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후보자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청문회 준비단. 맞아요. 청문회 준비단에서 끊임없이 문자로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게 기사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안에 있어서 한쪽 의견만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기본적 원칙과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양쪽 의견을 다 전달해 줘야 되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론이 있으면 반론권을 제시해 주고 반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언론이 양쪽에 편파적이지 않게 양쪽 의견을 고르게 전달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한 보도를 보면 일방적인 검찰의 뉴스들만이 주류가 됐고 그것이 제목으로 뽑혀지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02로 뜹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뉴스 뉴스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I say 이동형, you say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난번에 이동형의 이동형의 뉴스 라이브 답변하셨다는 분 이번에 실수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예, 오늘도 두 분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주고요. 청취자 선물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삼행시나 사행시 뭐 이렇게 하는데 모두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와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사행시 한번 합시다. 이 지금 김성수 씨가 지금 우리 이동형 TV 보이는 라디오죠. 보이는 유튜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김성수 씨 나오니까 성수다리 나왔다 이렇게. 성수다리가 뭐야? 성수다리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수다리 한번 할까요? 성수다리로 사행시. 성수다리? 예. 성수대로도 아니고. 대교는 쉬울 것 같아. 예. 다리가 좀 성수다리. 영화 벌새가 생각나요. 좋습니다. 예. 성수다리가 좀 길어요. 예, 성수다리로 사행시. 이동형보단 꽤 길어요. 예. 예, 지금 이동형 TV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고, YTN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으로 성수다리 사행시 보내주시고요. 자, 먼저 김성수 평론가가 추천한 영화 뭡니까? 말레피센트 2를 가져왔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예, 그렇죠. 안젤리나 졸리는 진짜 이제는 완전히 모성의 화신이 됐군요. 야, 그 영화가 결국 그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참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예, 근데 이거, 말레피센트 1탄이 잘 돼서 지금 2탄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말레피센트 1이 사실은 이게 옛날 동화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백설공주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잠자는 숲속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때 당시는 공주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오로라 공주라고 제 이름을 아예 디즈니에서 만들어 갖고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오로라 공주요? 예. 손오공에서 옛날에. 그렇죠. 손오공에서 나오는 공주인데. 근데 어쨌든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고 하는 원작 동화의 공주 이름을 오로라 공주라고 한 게 디즈니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왕자 이름도 필립이라고 지어가지고 필립과 오로라의 사랑 이야기로 만들었죠. 근데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초대받지 못한 그런 세 번째 마녀가 있어가지고 그 마녀가 저주를 걸어가지고 물레를 돌리다가 딱 찔려갖고 잠에 빠졌다. 그래서 나중에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예. 뽀뽀를 했더니 일어났다. 이 얘기인데. 이제 공주나 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배트맨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커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자꾸 조커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말레피센트 1에서는 실제로 봤더니 저주를 걸기는 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를 품고 다 키우고, 결과적으로는 다 잘 성장시켜 놓은 사람이 마녀였다. 실제로는.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1탄을 얘기한 것은. 예. 1탄과 2탄이 일단은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 이어지죠. 다 이어집니까? 예. 1탄과 비교했을 때 2탄의 어떤 완성도라든가 이런 거 어떻는지. 그 비주얼과 또 캐릭터와 이런 완성도로는 1편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2편은 아주 엄청난 비주얼들을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이 액션, 전쟁 씬에서의 액션이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하나 궁금한데 안젤리나 졸리가 진짜로 그렇게 살이 더 빠졌어요? 아니면 분장이에요? 아니, 분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뼈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살이 뺐어요. 어마어마하게 살이 뺐어요. 그래서 진짜 새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커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살을 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구부려져 있을 때 진짜 무슨 이제 곱추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어깨나 쇄골이나 이런 게 사람의 쇄골인 것 같지가 않고 진짜 저거 그래픽으로 만진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새의 골격처럼 보여요. 졸리가 이제 병적으로 살을 빼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얼굴에 각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뭘 붙였잖아요. 붙여서 특수분장한 것도 진짜 예전에 말레피센트 1에서는 안젤리나 졸리의 어떤, 외모가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은 그 외모 자체도 이제 완전히 극복하고 진짜, 동화 속의 말레피센트를 정확히 보여주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레피센트 2는 실제로는
인간과 요정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녀나 요정은 계속 인간을 괴롭히고 또 인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려져 왔는데 동화에서는 공생한다 이제. 예, 근데 이제는 화합하고 한데 살아야 된다. 아하. 이런 얘기라서 저는 강력하게 요것도 이제 트럼프의 미국을 갖다가 상당히 꼬아놓은 그런 왜 웃으시죠? 약간 확대 해석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소수자와 나와 다른 사람들 그런 존재들까지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주는. 저는 이게 디즈니 거거든요. 예. 디즈니가 곧 내놓을 작품이 터미네이터예요. 예. 요즘 이제 디즈니가 폭스랑 합쳤잖아요. 예. 이게 아주 뭐랄까요 그 전대미문의 파워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말레피센트가 벌써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걸 보니까 굉장히 큰 메이저 파워를 굉장히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리고 이 영화는 그냥 안젤리나 졸리로부터 시작해서 끝이 나는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나 카리스마가 엄청나는데, 그런데 이제 뭐랄까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 다듬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레피센트 1에서는 조금, 그래도 덜 완성된 캐릭터라면 특히 엘르 페링이 하는 오로라 공주라든가 그다음에 필립 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듬어졌고 미셸 파이퍼가 기가 막힌 연기를 또 보여줍니다. 미셸 파이퍼가 진짜 쑥 내려갔다가 다시 라이징했죠. 네. 라이징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안젤리나 졸리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미셸 파이퍼 정도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게 해줄 만큼 완전히 이제 안티 캐릭터로서 자기 역할을 갖다 제대로 해주죠. 오리엔트 특급 열차 살인 사건에서 다시 한번 부각됐고요. 네. 여러분들 못 보신 영화 중에 Where is Kira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완벽한 독립 영화인데 거의 그 미셸 파이퍼가 혼자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여배우가 죽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는데 이번에 나오는군요. 이제 안젤리나 졸리 혼자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미셸 파이퍼가 같이 있어서 더 돋보인 영화였습니다. 우리 지금 댓글에 1편 안 보고 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 네, 안 보고 가셔도 돼요. 안 보고 됩니까? 네. 1편의 앞부분을 한 1분 안에 딱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어쨌든 이 안젤리나 졸리가 맡은 역할이 악녀 캐릭터 아닙니까? 캐릭터는 악녀죠. 그 마녀니까. 근데 조커도 그렇고 오히려 그 악당 캐릭터가 결국은 이 대중들의 마음을 얻거든요. 이게 요즘 최근 트렌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트렌드예요. 악당이 측은한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악당들이 왜 악당이 됐는가를 파헤친 게 조커잖아요. 근데 이 말레피센트 같은 경우도 악당이 실제로는 악당이 아니야. 가짜 뉴스 때문에 악당이 돼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아니 너무 보시면 안 보시고서 이런다니까 꼭. 너무 붙인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그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수많은 그냥 스토리들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은 냉혹한 이성과 판단으로 그것을 걷어내고 진실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이 연구됐던 분야 중에 하나인데 뭐 특히 미국 FBI 있는 연쇄살인범을 쭉 쫓아다니면서 이 태어날 때부터 악당이 있느냐 아니면 만들어지느냐 이 문제.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조커나 말레피센트는 태어날 때부터 악당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조커 같은 경우하고 말레피센트는 좀 다른데 조커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너무 왜소하고 소심했고 그렇지만 어떤 내적인 어떤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뺨을 계속 때리면서 거기다 총까지 쥐어주면서 악당의 길을 걸어라라고 사회가 얘기해서 악당이 되는 거고요. 말레피센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종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악당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그 악당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붙은 거죠. 근데 다르게 살았으니까. 다른 측면을 보자 이러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이슬람 무슬림들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무슬림들이 모르니까 무조건 무서운 거죠. 또 뭐 가령 소수자들 중에 성소수자들 몰랐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악당이야. 세상을 오염시키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알고 왔더니 그들의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 영화 중에 이제 임필성 감독이 만든 영화 있었잖아요. 심청전을 가지고 마담 뺑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뺑덕 엄마가 굉장히 못된 여자라고 알고 있지만 영화는 좀 그걸 바꿔주죠. 왜 그녀가 그렇게 됐는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죠. GSJ 둘둘님께서
와, 이걸 가짜 뉴스와 연결하다니 이렇게. 네. 이 김성수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 내가 제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네. 보세요, 한번. 영화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지금 조커를 꺾고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졸리가 아들을 이제 국내 학교로 보낸 것이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 학교에. 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큰 박스오피스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예, 봅니다. 사행시 갑시다. 성수다리. 7877님 갑시다. 성수형 유튜브. 수많은 분들 구독해주세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 줍시다. 이번 무조건 줘야 됩니다. 예. 아, 진짜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 줍시다였고요. 자, 8898님 갑시다.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수직적 구조 아닌 수평적 구조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멋지다. 다 함께 보수진보 따지지 말고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리들은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이분도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예. 이게 바로 말레피센트의 그 메시지예요. 예. 그렇게 또 연결시키나? 예. 8898님 당첨. 그리고 아까 7877님도 당첨됐습니다. 5239님 갑시다. 성남 민심은 수를 셀 수 없는데 다 자기 편으로 리용하는 정치인들 반성하세요. 그렇죠. 예. 5239님 당첨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에 대한 저를 주제로 한 이 사행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중간에 다 리동형 훌륭하다 이런 거지요. 이건 제가 받았다가 하나만 딱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생일이고 하니까 하나쯤 봐줘야죠. 그렇죠? 예. 세 분 일단 당첨됐고요. 나머지 두 분은 오동진 영화평론가 소개하고 영화 소개하고 끝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어떤 영화입니까? 사실은 극장에선 거의 다 내려왔어요. 내려갔어요? 네. 어제 개봉된 영화 중에 버티고도 있었고 사실 안타까워요. 신문기자. 예, 우리 심은경 씨가 일본에서 출연한 일본 영화로 출연한 작품도 있었는데 12번째 용의자는 너무 빨리 내려가서 12번째 용의자? 네. 예, 우리나라 영화입니까?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네. 이거 좀 이야기랑 다른 원래 제목은 남산 시인 살인 사건이에요. 남산 시인 살인 사건. 저는 원래 제목이 좋았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남산 시인 살인 사건이 좋았는데 바꿨더라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말이죠. 그 한국 영화를 방화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렇죠. 방화. 외화, 방화. 요즘 방화란 말 안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식 표현이라고.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식 한자어예요. 그럼 그냥 국산 영화? 한국 영화. 한국 영화. 한국 영화는 그래, 한국 영화. 사실은 연이 야니 하는 것도 일본식 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김성수 또 눈썹에 쌍심지. 그래요. 12번째 용의자. 남산 시인 살인 사건이란 원래 제목을 생각하시면 금방 떠올리실 거고요. 다방 이름이 오리엔타르 다방이에요. 배경은 1953년이고요. 53년. 남산 밑에 있는 다방인데 여기 이제 그 시인들, 화가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다방이에요. 예. 여기 들락날락하는 시인 중에 백시인이라고 있는데 살해당했군요. 살해당했어요. 남산 시인 살인 사건. 그래서 누가 용의자냐, 누가 범인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영화입니다. 근데 요 안에 다방 안에 오리엔타르 다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범인이. 그래서 그 범인을 찾는 얘기입니다.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는 매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리엔탈 특급 열차 살인 사건은 전부 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려드려도 되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한 명이 죽었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전부 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의 시작이 오리엔타르 다방이라면 이 안에 있는 11명의 용의자, 12번째 용의자가 아니라 11번째 용의자, 11명 전부가 다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작하는 영화죠. 그런데 아니죠. 네. 거기에 이제 반전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반전이 없었으면은 스포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12번째 용의자가 범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극장이 거의 없으니까 VOD나 이제 IPTV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작이 있는 영화죠. 원작 요건 오리지널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입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왜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걸 역시 시대적 배경으로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진행자거든요. 왜 거기에 답이 있어요. 배경이 1953년이거든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1953년이고 이 안에서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사람이 형사가 아니라
특무대장이에요. 김창룡. 그러니까 그건 대장이죠. 근데 여기서는 상사예요. 근데 보통 아무리 1950년대라도 살인사건은 경찰이 쫓아야죠. 그렇죠. 근데 왜 특무대가 쫓을까?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 1953년이란 것 그리고 특무대가 살인사건을 쫓고 있다는 점. 이건 또 그러면 이념으로 가겠네요? 특무대가 쫓았다 그러면? 그런 대답은 이제 스포 성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나리오 상태에서 꽤 호평을 받았던 시나리오였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적은 거예요?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미스테리 스릴러는 굉장히 특이하죠. 예. 없잖아요. 예. 그 당시를 그린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도 별로 없었고. 예. 근데 왜 개봉관이 없냐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리엔타르 다방 외에는 안 나와요. 네. 요 내부에서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 하나에서만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완벽한 타인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만 찍었어요. 안에서만. 예전에 라스폰트리에의 도구마처럼. 물론 카메라 잠깐 밖에 나오는데 그건 간판을 비출 때거나 골목을 비출 때거나 이런 정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실내에서 찍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적 영화죠. 근데 그런 영화는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언제 나갈까, 저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설마 안 나갈까? 근데 진짜 안 나가. 그런 거죠.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적인 주 무대는 오리엔탈 다방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그 상업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좀 뭐랄까 이렇게 흥행에 그렇게 그 흥행 요소는 마이너스 없는. 요소였다. 그렇죠. 예. 근데 상업 영화는 아닌 거죠. 추천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가 이 오리엔탈 다방 안에서 펼쳐져요. 저는 그 지점은 그 결기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기는 아주 좋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해석하려고 했었던 그 감독과 제작자의 그 의지가 있었다. 그걸 미스테리 기법으로 풀었다. 이런 거죠. 물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런 미스테리 영화가 거기까지 가야 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동의 지점이야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거고요. 저는 그 점을 좀 높이 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소개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분 남은 거 선택해야 되는데요. 2038님 가죠. 성공한 사람들의 필수 선택. 수능 앞두고 듣고 있습니다. 다학 입학에도 도움되는 시사 상식 얻을 수 있는 교육적 방송.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라 했는데 이번 지금 수능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드립시다. 수능 끝나고. 다해서 왜 멈췄어요? 아니 대학인데 말이 안 돼. 다학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입학하면 그런 거 바꿀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거 아닐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2038님 당첨되셨고요. 또 마지막 한 분인데 두 분 선정해서 하나 고르는 걸로 합시다. 성품이면 성품. 수준이면 수준. 다 뛰어나신 김성수 평론가. 리얼리? 마지막에 좀 빠졌으면 한데. 세 줄까지는 괜찮았는데. 자, 이거 후보 한 명이고요. 한 분 더. 리얼리 이렇게 올리지 않고. 리얼리. 그렇죠. 그렇게 맛이 안 나요. 리얼리? 이렇게 올려요. 성장기 초등 4학년 딸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다다다다다 말대꾸하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아주 조직적으로 대듭니다. 리동영 씨처럼요. 어떡하냐.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요. 야,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이래요. 제가 생각해도 큰일 같습니다. 그걸 위로하는 의미에서 우리 3835님. 성장기 초등학교 4학년. 큰일이네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3835님 이런 분들 응원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을. 꽤나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행시나 사행시 하는 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어떻게 이런 재치들이 있으실까. 고맙습니다. 3835님, 2038님 다시 저희한테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로. 그런데 참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빠지겠습니다. 이 말레피센트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만 결혼을 앞두고 서로가 상견례를 한다거나 하는 분들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보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가 김성수 평론가한테 한 번 걸리면 큰일 나고 영화가 또 한 번 좋게 보이면 끝까지 미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연애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하진 텐아시아 기자, 김수현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은 역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배우이자 또 아이돌 멤버였죠. 설리 씨가 사망했습니다. 네, 지난 14일 설리 씨가 매니저에게 자택에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돼서 최근에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뭐 사망 원인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그 우울증을 평소에 앓고 있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네. 그 우울증의 원인은 악플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그중에서는 악플로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사망하기 전 마지막 방송에서도 뭐 기자님들 나 좀 이쁘게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설리 씨가 공황장애로 한 1년여간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하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님들 저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이 최근에 또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아파했죠. 예,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이 좀 가는 부분인데, 김하진 기자의 뭐 악플들을 경험해 볼 기회가 잘 없을 테고. 네. 요 라디오 방송 초반에. 초반에.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네, 그러네. 목소리가 이상하다. 다음 주에 나오지 마라. 네. 김수현 씨는 어때요? 저는 뭐 악플도 있고 한데 저는 악플을 좀 많이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 저도 연기자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제 주변에도 친구들을 보면 이쪽 일을 하는 분들이 감수성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금 감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우울한 경향도 있고 밝은 경향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악플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좀 계속 응원해주고 싶은 게 악플도 많지만 선플도 훨씬 많고 그렇죠. 예. 사실 선플을 보면서 조금 더 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악플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조금 더 선플을 많이 읽으면서 좀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고 저는 뭐 악플도 있고 뭐 선플도 있고 하지만 무플일 때가 가장 많아요.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슬프지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당해보면 그렇죠. 네,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멘탈이 강한 저조차도 다 힘들어하고 우리 담당 PD도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을 안 겪다가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악플 겪었거든요.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직접 당해보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리고 막 가족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좀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좀 악플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플 위주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란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악플도 악플입니다만은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옐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제목 장사부터 시작해서 내용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목 장사해서 그 해당 연예인들이 악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런 기사들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쓰기 전에 한 번쯤은 역지사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언론 윤리도 이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설리 씨와 공개 연애를 했던 최자 씨에게도 지금 악플이 달리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도? 네, 최자 씨뿐만 아니라 설리 씨 주변에 있는 뭐 FX 멤버들을 비롯해서 동료들까지 SNS를 통해서 좀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자 씨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옛 연인이었다 보니까 또 공개 연인이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자 씨에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에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번, 희망의 전화 129번,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전화번호 한번 참고해 두셨다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프로듀스 조작 논란입니다. MBC PD수첩에서 CJ ENM의 오디션 프로그램 이 논란에 대해서 폭로하는 방송이 나가는 모양이네요. 네, X1을 배출한 프로듀스 X101을 시작으로 CJ ENM에서 하고 있는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굉장히 다 조작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PD수첩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관계자들이 일부의 증언을 받는 방송을 내보냈어요. 이 과정에서 실제 출연했던 출연자들도 증언을 했고 또 그 연예기획사에 몸담았던 관계자들도 증언을 하면서 좀 조작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 기획사 그리고 CJ ENM 방송국도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CJ ENM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네. 이게 모든 시청자들과 출연자들을 속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여전히 CJ ENM에서는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지금도 방송 중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지금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네, 이와는 별개로 출연진들에 대한 촬영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 상황은 사실 시즌 1 프로듀스 101 때부터 좀 많이 나왔던 건데요.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방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폭로를 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폭로도 막으면서 관계자들이 금지어 목록을 지어주면서 밖에 가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근데 이 안에는 새벽까지 촬영을 하고 그리고 식사도 여의치 않고 그리고 개인의 시간도 없고 또 휴대전화도 모두 뺐고 이런 감금된 상황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상당히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경쟁을 좀 조장하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쟁 프로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계속해서 각 방송사마다 생겨나니까. 네, 아무래도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이 시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스 101은 실제로 시청자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방송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같이 아이돌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김소연 씨는 오디션 본 적 있죠? 저는 많죠. 지금도 보고 있고? 네, 지금도 보고 있고 얼마 전에도 봤고. 예.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리 정해져 있어. 난 들러리고. 진짜 화가 나죠. 가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인지도가 없고, 아직은 좀 무명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 가도 물론 연기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정된 사람이 됐을 때 굉장히 상실감이 크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고, 그렇죠. 꿈이 가수인데 그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예. 그 자라나는 세대, 젊은 세대가 우리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기성 기득권 또 어른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합니까? 꿈을 꺾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이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한 출연을 실제로 출연했던 친구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들이 분량이 굉장히 많았고 또 밀어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스타쉽 듀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특정 소속사를 특정 방송국에서 밀어줬다 이 얘기네요? 네.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이게 아니라고만은 못할 것 같은데 스타쉽 엔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압수수색을 최근 마쳤고요. 그리고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보면 차명 아이디로 하루에 1,400개씩 조작 투표를 했다. 뭐 매크로와 비슷한 것 같네요. 또 한 연예기획사는 10만 개가 넘는 아이들 동원해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연예기획사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가 실제로 아이디를 동원을 해서 그 방송 중에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7시간씩 차명 아이디로 투표를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예, 경찰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이니까요. 예,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예. 이번에는 2030 세대의 뽀통령이라고 불리는 펭수 얘기해 봅시다. 네. 요즘 그 인터넷에 여기저기 사이트마다 펭수라는 캐릭터가 난리던데 네. 도대체 펭수가 뭡니까? 일단 EBS의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예. 펭귄 같은 탈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은 진짜 펭귄이라고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구독자가 2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예. 펭수는 EBS가 올해 4월에 초등학생 교육 컨텐츠를 노리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교육방송의 대표 EBS답지 않은 B급 감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크리에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노려서 만들었는데 네네. 이게 오히려 그 2030 세대한테 먹혔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했던 이유들을 좀 보면은 사실 좀 직장 생활하고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20대에서 30대라고 하면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 분들 혹은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분들인데 펭수가 굉장히 돌직구 발언을 좀 한다고 해요. 어떤 발언입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리만족을 느낀 건데 이런 거죠. 자기가 EBS 연습생 신분이다. 그러면서 EBS 사장 이름을 막 불러요. 그리고 못 해먹겠다. EBS에서 잘리면 나 KBS 간다. 뭐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니까 사실 회사원들이 그러잖아요. 뭐 들어서 못 해먹겠네. 말로만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하지 표현을 못 하는데 펭수가 해주니까 좀 기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특히 EBS에서 만든 컨텐츠에서 EBS 잘리면 KBS로 하겠다. 이거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들보다도 오히려 2030 젊은 세대가 더 열광하고 있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일단 우선 오디션 프로그램 흉내도 많이 내고 일단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소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교통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는데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함께 같이 보면서 재밌습니다. 보니까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잡지하고 인터뷰도 하고, 네, 뭐 라디오 출연도 하고, SBS 라디오 출연도 하고, 조만간에 여기도 나올 일. 저보다 훨씬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대단해. 두 분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펭수 이제 캐릭터만 보고 방송은 보진 못했는데 펭수 이제 저희가 펭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서 봤더니 좀 목소리도 좀 매력적이고 목소리 좀 걸걸해요.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예전 같으면 성우분들이 좀 깔끔하게 이쁜 목소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걸걸하게 펭수입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독특하다. 봐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2030의 뽀로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결국은 펭수도 펭귄이고 뽀로로도 펭귄이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뽀로로 형 같은 캐릭터가 되고 싶다 이런 꿈도 밝힌 것 같습니다. 사춘기 지난 뽀로로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오랜만에 컴백했습니다. 이승환 씨. 네, 정규 음반 5년 만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5일 10곡을 가득 채운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예. 타이틀곡은 어떻습니까? 타이틀곡은 나는 다 너야라는 곡인데요. 그동안 이승환 씨가 굉장히 묵직한 또 웅장한 노래를 했다면 이번엔 좀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가볍고 차분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승환 씨 인터뷰할 때 뭐 안 따왔어요? 이 작가 라디오 방송인데 뭐 응원 한마디 이런 거 잘 따오더니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나면은 꼭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30주년이라고요? 네, 데뷔 30주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데뷔 30주년 소감을 물었는데 좀 신선한 대답이 돌아왔는데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한 3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승환 씨가 자신이 직접 음반을 제작하고 매니지먼트까지 한 최초의 가수라고 합니다. 콘서트도 하고요? 네, 11월 30일부터 콘서트를 시작을 하고요. 전국 투어 30개 도시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예. 지금 펭수 팬 단톡방이 있다고 하나요? 네, 거기에서 라디오에서 펭수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진짜 인기 많네요. 예. 네, 부럽습니다. 예, 지금 펭수 얘기를 했던 라디오는요.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고요. 조만간에 섭외하겠습니다. 펭수 씨. 예. 자, 이상아 씨와 강남 씨가 결혼식을 올렸네요. 네, 지난 12일 결혼식을 올렸고요. 결혼식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사회를 맡았고 주례는 태진아 씨 그리고 축가는 가수 김필 씨가 맡았습니다. 예. 웨딩 드레스가 화제가 됐습니까?
네, 이상호 씨가 입은 웨딩드레스가 인도 왕실의 웨딩드레스로 굉장히 고가라고 해요. 그래서 화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됐죠. 결혼식 이후부터. 그래요. 두 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우리 연애할 거에도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